디지털 교육의 이해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교육, 그러니까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어떤 교육의 중요성,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의 현황, 그리고 교사, 학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에서나 정부에서나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주요한 내용 등들이 지난 1강에서와 동일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용 방법을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개론서라든지 이런 주변 전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최근에 센GPT가 나왔죠. 그 센GPT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웍스 AI 쪽에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하시고 나면은 여기 센GPT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 다른 것도 다 GPT나 뭐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한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사회 한번 다시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뭐 증강현실도 있고, 뭐 다양한 첨단 융합 도시, 그리고 서울은 변하고 있다, 미세먼지, 뭐 다양한 이런 복잡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막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27년 대략 지금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요? 프리츠랑 감독의 1927년 작품입니다. 독일 쪽에서 영화 나왔는데 최초의 SF 영화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SF 장편 영화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처럼 이 로봇 정말 인공지능 로봇인데 지금의 그런 형태가 초기 모델이 이 모델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이 미래 사회를 그리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1927년에 미래 사회는 이럴 것이라고 장면이 한 1, 2분 정도 지나가는데 한번 보시죠. 높은 고층 빌딩이 있고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들어오는 것 같은 비행기가 도심에 돌아다니고 교통체증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고 그다음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927년 이러한 작품에서도 미래 사회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미래 관련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래 기술의 미래, 미래 세계 보고서,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미래 직업의 이동, 기후 변화, 뭐 다양한 미래 사회 설명서 등 많은 예측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원칙적으로 1970년대라 그럴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셜 맥루언이라는 미디어 이론의 서적이 있습니다. 뭐 매체 또는 미디어에 관계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기본 서적이죠. 근데 이 서적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달하는 내용 이런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 했냐? 미디어 그 자체가 사회 인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뭐 더 크다, 작다 이런 것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내용이나 정신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환경, 매체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미디어는 확장 이론,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이나 능력의 확장이다. 책은 눈의 확장, 자동차는 발의 확장, 전기 미디어는 신경계의 확장, 이 옷은 우리 피부의 확장이고, 이 마이크, 우리 나의 목소리,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기계와 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미디어의 확장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는 이 부분을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진화를 멈추고 인간은 기계 매체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인간의 몸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군요. 자, 그래서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형식이 인간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체를 바꾸거나 미디어를 바꾸게 되면은 행동 양식이나 사회 구조를 근본적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카카오톡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메일 이제 손글씨를 쓰지 않죠. 그러면 사람의 단순하게 어떤 편리성 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문체가 바뀌게 되고 말하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원격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것은 저도 모르게 이 속도입니다. 왜냐? 일반 강의 속도의 템포로 나가게 되면은 그 인터넷에서는 보통 120%, 150% 또는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2배속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1배속의 정상 속도로 강의를 들어보면은 집중하기 어려워지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반응을 따라가다 보니 저 역시 이 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확장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을 한번 엿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체의 변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수목 탐체화나 이게 한국화할 때 이 선 긋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연습을 할 때. 동양화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한국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가로 그 세로 이런 줄 긋는 거 3년, 4년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매체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패드를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근데 이 패드를 제작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현실에서 먹에서 펜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림 양식이나 다양한 면이 지금 변하고 되고 있죠, 우리. 근데 또 제가 이제 디자이너 회사도 같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재밌었던 일이 그냥 처음부터 이 패들렛이나 이 포토샵을 시작했던 친구하고 기존의 그림과 데생 연습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 친구하고 나중에는 그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실제 예전에 컴퓨터를 못 다루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 연습을 한 친구가 나중 1년, 2년만 지나니까 그 매체에 적용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지금 엿봤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고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키오스크죠. 이 배달과 그리고 로봇이죠.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 불안 또는 고용의 변화가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2025년, 2026년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어떤 뉴스를 받으면 200명 해고, 인간 대신 인공지능으로 믿기 힘든 국민은행 실제 상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직접 뉴스를 보면서 당장 200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좀 동양역 쪽에서는 이 고용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좀 더 쉽게 어떤 직업을 변할 수 없고 또 직장의 의미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의 고용의 변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해갈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사의 역할이 분화되고 정규직 고용에서 프로젝트 기반 고용으로 이동한다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크나 온라인 튜터 이런 거겠죠. 교육 노동의 경제적 보상의 분리가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도 유튜브도 하시고 다양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반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육도 나오고 인공지능 능력도 역량도 길러라는 얘기도 나오고 분명히 어떤 고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 슈퍼트의 창조 파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이 신기술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일자리의 어떤 편중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불평등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신기술은 기존 산업의 직업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이 과정에서 일시적 구조적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학설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지금 밑에 아래 보면은 이제 로봇이죠. 로봇이 우리 산업 기반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업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용의 변화 그리고 창조적 파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그리고 주요국의 로봇 집적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 1등이다 이런 건 의미보다는 분야가 로봇 분야가 완성된 로봇의 형태라기보다는 팔 부분이라든지 얼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슴 위부터라든지 아니면 다리 부분도 있겠죠. 완성된 이러한 로봇 말고도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라든지 산업 전반에 많은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중심의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봇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근데 또 하나 분야가 있죠. 다름 아니라 의학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학술 분야가 좀 많이 적용될 거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2019년 죄송합니다. 2019년에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률 쪽의 인공지능이 왜 얘기를 언급되고 있냐? 이것은 학술적인 부분하고도 연구 분야하고도 관계되는데, 제가 1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는 데이터를 일부가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버무르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말 일부분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전체 데이터를 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의 데이터가 많은 양이 있는 곳이 법률 부분이겠죠. 그리고 학술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인공지능이 적용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 국지적으로 한국이나 동아시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어떤 데이터가 발생되고 또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인식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법률 부분, 그리고 치과라든지 이러한 기술적 로봇을 사용하는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럴까요? 정밀한 작업을 하는 지역, 또고 이미지.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보면 모든 것을 검토하거나 분석할 때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지를 보면서 검색 또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이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키웠을 때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40세가 될 무렵 학교 교육에서 배운 지식은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은 향후 전 세계에서 절반가량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건 맞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지금 정보가 쓸모없다기보다는 교육 내용이 사회 발전 속도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또 더욱이 우리 종이 교과서를 잤을 때 이게 제작이 되고 검수가 되고 학생한테 손에 갔을 때 빠르면 1년, 2년 합시다. 그런데 2년 정도 할까요? 근데 2년 뒤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2년 전의 내용을 지금 가리키게 했을 때는 교과서는 벌써 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가 되어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 역시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새롭고 그리고 더 정리가 잘 된 그러한 강의가 나오면 저의 강의는 이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효용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퇴화되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 새로운 강의, 그리고 좋은 강의, 정리가 잘 된 강의에 이제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서는 진화적인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환경의 변화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건 홈스쿨링, 그러니까 학교에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홈스쿨링을 좀 부정적으로 봤죠. 부적응 학생. 그런데 이제는 그 부적응 학생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입시 전략적이나 또는 수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원격 교육이 어떻게 된다? 일반 교육만큼 충분히 수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인정을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학교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존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하나의 선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이플렉스 그런 교육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플렉스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뭐 실시간 강의, 녹화 강의든 학생이 이 중에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학교에 오라, 이거하고는 이제 너무 다른 형태의 어떤 시대적 요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스쿨링 보면은 뭐 유명하신 이동국 님의 딸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악동 뮤지션 이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학교가 또 무조건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보다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또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인식을 하시고요.
그중에 또 저는 자세 또는 태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 부분은 참 가리키기 어렵죠, 온라인에서. 그리고 미국 측이라든지 사회적 구성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바르게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학교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비율, 학습 비율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정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어떤 중요하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고 얘기하고 있고, 뭐 구축해야 되고 서비스 기획,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것을 좀 주목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그래서 하나 예로 레인보우 맨션이라는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 시장에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어 비슷한 생각과 그리고 비슷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도 하게 되고 실험도 하게 되면서 지금 여러 산업이 지금 만들어진 예가 있거든요. 이 공간, 특별하게 학교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편하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거는 솔크 연구소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1960년대 비영리 생명과학 연구소인데 이것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는 조너스 솔크가 이 만든 곳입니다. 근데 이 만든 계기가 뭐냐?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다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잘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시골 어떤 성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있으니까 갑자기 풀리지 않았던 것이 그냥 풀리면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으로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신경 건축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창하게 보이는 수평선과 그리고 지평선 또는 넓은 공간, 그리고 이 구조된 이 건축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구나. 그런 취지로 이 솔크 연구소가 만들어지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은 다음에 여기서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6명을 이제 배출했다고 얘기하네요. 이 공간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교육 의미를 한번 볼까요, 다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 좁은 뜻에서는 학교 교육만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면 현 시대의 교육은 학교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제약된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VR을 끼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박물관을 보면서 안에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기계 장비를 봤을 때 어떤 좀 특징이 있냐? 지금 비교우위 이론 또는 쾌락적 적응, 상대적 박탈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흑백 TV를 보다가 우리 컬러 TV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지럽다, 와, 신기하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흑백 TV를 보니까 못 보겠다는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TV를 보다가 이런 TV를 보면 이건 도저히 볼 수 없는 TV라 그러겠죠.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학습자가 자신에게 더 효율적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 덜 효율적 환경을 회피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보시다가 오프라인 교육을 했을 때 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시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비기후의 이론, 쾌락적 적응, 상대적 박탈 뭐 이런 이론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기존 교육은 변하지 않지만 비교 우위를 더 낮게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잃은 것 같다는 이런 인식의 만족의 저하로 연결되는 박탈, 상대적 박탈적인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우리 교육계는 벌써 아이들은 좀 더 앞서고 좀 더 빠른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집중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원격 교육의 수업에 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선호하는 수업, 녹화, 강의. 근데 문제점이 뭐다? 재탕, 과도한 과제 요구, 그리고 공지사항 및 수업 안내 부재 등등등의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한번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교수자는 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할 때 엄청난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녹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편집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못하게 되면 재탕이 된다, 또 봤던 걸 또 보게 된다, 이런 인식이 되고, 또는 지금 6개월 전 자료만 하더라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6개월 전에 만든 자료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자료가 되니 그 자료를 봤을 때 선생님, 이거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 기술의 명암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적에서는 또 리터러시가 또 나옵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아닌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완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리터러시라 그런다. 근데 이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전공의 학자 그리고 기관들은 이 리터러시의 의미를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자, 근데 리터러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선생님, 제가 문해력 글쓰기, 책 읽고 글쓰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강의 초기에 얘기했던 붓글씨 또는 붓선을 연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대래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의 글쓰기와 문해력 글쓰기를 연필을 잡고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글로 썼을 때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고 그리고 볼펜으로 다시 한번 그으면서 옆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읽고 얘기해보는, 발표를 해보는 이 과정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OECD의 이런 평균이라는 데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가진다. 근데 이 측정이나 이걸 무조건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지금 선생님들 한 달 아니면 일주일에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이렇게 보면 당장 답이 나오죠. 이제 책을 읽는 이 수치가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문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교육 정책의 뭐 주요 4개국이랬는데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게 엄청난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냥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략 보니까 2030년까지, 이 제목은 외울 필요 없이 2030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 환경을 구축시키려고 독일, 영국, 미국 뭐 등 이런 나라에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대략적으로 2년, 지금 2년 뒤 한 2027년, 28년까지 주요 과목들의 교과서가 지금 들어가게 되고 2030년까지 전자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이렇게 행보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일본이 조금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일본은 옛날 노트북을 쓰고 좀 뭐 디지털이 뒤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학생용 디지털 교과서에서 선두를 보이지만 한국보다 교사 중심 활용력이 좀 더 높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본이 뒤처져 있다, 좀 오래됐다, 뭐 오프라인만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 그러면서 OECD에 대해서 편견이 조금 낮다, 뭐 문해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안 할 수가 없죠. 에스토니아는 1997년부터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구축에 많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07년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죠, 러시아 쪽에서. 근데 러시아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여튼 전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한번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모든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나게 이제 그 데이터 보호를 해서 블록체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대응하죠. 근데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005년부터 전자투표가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자투표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이 혁신에 대해서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1990년 타이거 리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 자료, 가정 자료, 커뮤니케이션 지원하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다른 분이지만 버락 오바마 "비디오 게임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드세요. 이 대통령 기간에 휴대폰을 말고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코딩 교육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컴퓨터 교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또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 10 년, 20년 전에 컴퓨터 교과가 있었죠. 선생님들이 많은 열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파워포인트라든지 기본 프로그래밍인지 했는데 그 교과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워낙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하면서 학원계에서도 코딩 학원도 만들어졌다가 최근 또 많이 사라졌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컴퓨터 교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 교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난 다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인공지능이 나오고 굉장히 정보 교과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두 다리를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닮지만 다른. 여기는 하이랜드 파크인가요? 여기? 여기 보면 뉴욕에서 이런 다리 어떤 있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친환경적으로 지금 이 다리를 만들게 되었죠. 이 부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샘플을 하면서 우리 서울에서도 여기 서울역 근처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 걸 시도하고 이런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취지, 이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흉내만 냈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모든 걸어 다닐 때 동선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잔디 이런 부분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만들 때 여기에 콘크리트로 된 이 화분을 만들고 동선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어떤 외국에서 코딩 교육 같은 거를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사실 코딩 교육은 코딩도 중요하지만 사고력 교육의 일환으로 코딩을 또 했던 겁니다. 근데 코딩만 프로그램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취지가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취지, 근원적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부터 구축적인 아이엔답인가요? 여기 아이엔답 대한민국 교육부 시교육청 대학에서 구성된 추진 체계로 미래 교육과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어떤 추진하는 종합 지원 체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런 민관학의 종합 디지털 종합 지원 체계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들어가고 방향 설정, 모델링 시범 사업하고 지금 확산과 안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왜냐? 이것이 학교에서 지금 디지털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량도 업무량이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할 때 그 기술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 내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원하는 인공지능 보조 교사 및 여러 가지 제반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공지능 학습 튜터링, 그 개인화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ECD에서도 미래 학교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학교의 목표 구조는 서로 일치하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얼마나 일치하거나 차이가 나는가 등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 OECD 미래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기술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는 학교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묻는 질문이다. 오늘날 학교의 기능은 학습과 사회화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며 초동 기간은 보육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맞죠? 돌봄이라든지 그러니까 케어라는 부분이 이제 학교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 10여 년 전, 한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의 학교들이 이제 학교에서 요양원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초등 유치원도 들어오고요. 어린이집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학교에 왔다가 일을 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집으로 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케어 기능까지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근원적인 질문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에서는 아버지만 벌면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두 사람이 벌어야 가정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직업이 하나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워지죠. 우리가 보육 기능을 담당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육 기능의 경우 직접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 문제는 보육이라는 기능은 애초에 학교에 오랫동안 다루지 않았던 것이며 영유아 위탁기관으로 주로 담당하는 것이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서비스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사회의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교육 의존도 감소. 근데 이런 디지털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그 중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연한 내용 구성, 빠른 학습 자료 제공,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열세될 수 있다는 그냥 제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강제적으로 확대 보급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디지털 교사가 세밀한 컨텐츠 기획 및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미래 학교에서는 여러 질문은 교사는 그러한 변화된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질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에 좋은 칼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지영 연구소장님, 정지영 교수님이 인공지능 시대 선생님의 역할과 변화를 알아보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 학교 방향은 모든 학생이 학습의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평균적 수준의 내용 속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맞춤형 교육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블룸의 완전학습, 1968년 벤자민 블룸의 완전학습에 대한 이론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학습 성과는 학습 시간의 투자에 대비해서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 블룸을 왜 가져왔냐? 인공지능 개별화 자료를 학생에 맞게끔 자료를 주면 여기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성 감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수행된 학급 감축 연구에서 소규모 학급 효과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 학급 규모의 교육 효과는 상급 학교보다 하급 학교가 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여기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대학원 이런 쪽에서는 좀 이론이 좀 많아도 학습 효과에 좀 부정성이 조금 그렇게 영향력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좀 많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린아이 쪽에서는 손이 가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런 효과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규모가 좀 적을수록 더욱더 효과가 낮다. 그러니까 소규모 합격 효과는 학생 활동 측면보다는 교사 활동 측면에서 업무를 경감시키는 긍정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근데 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했을 때 한 번 녹화하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한 번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한 20번, 30번 녹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업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세계의 증가되는 요인도 있다. 얘기 봅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필요한 학습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속적 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영향을 갖춘 뭐 인재 양성, 뭐 M자형 인형, 뭐 인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블룸의 완전 학습 얘기도 있지만 개별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중간에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보충 자료, 학습 자료를 개별화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생님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 들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